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증진법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70쪽부터입니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목적부터 확인하면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와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또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건강증진법에서의 기본 이념인데요. 이 기본 이념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먼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또 정신질환자 중에서 미성년자라면 치료와 보호 외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최소화되어야 되고요. 지역사회 중심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다가 수용하거나 또는 격리가 우선이었다면, 지금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치료, 즉 탈시설화와 탈원화가 정신질환 치료의 최우선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입원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을 다른 말로 자의입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입원한다 해서 자의 입원인데요. 자의 입원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신이라든가 또는요 면회와 관계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통신과 면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절대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를 할 때에도 환자와 또는요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이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증진법에서의 정의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망상이나 환각, 또 사고나 기분장애가 있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망상, 환각, 사고, 기분장애가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 또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주거,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기도 한데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또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데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우리 앞서 배웠던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과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겠죠. 두 번째로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그다음에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고 그 종류에는 생활시설과 그리고 재활훈련시설, 그 밖의 시설이라서 생산품 판매시설, 그다음에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질적인 정신장애가 있거나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따른 정신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조현병이나 또 망상장애가 있거나 기분장애나 또 정서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인데요. 이런 기본계획은 대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우는데 이거는 5년마다 세웁니다.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상담과 조기 발견 또 치료, 재활을 위한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와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정신질환자의 조기 퇴원과 또 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시행하고 이 시행의 결과로 백서가 발간이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과 관계된 실태조사를 할 때 그 내용에는 정신질환의 인과학적인 분포와 유병률과 유병요인 또 성별 연령 등 인과학적인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이나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정신질환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경제상태나 복지 서비스, 또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에서 이런 기관이나 또요 학교 그리고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우리나라에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관리하고 있고 이 트라우마 센터는 재난이나 또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담이라든가 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고나 또 재난을 입은 사람을 구조하거나 또는요 복구하는 등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런 어떤 트라우마에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건 정신건강 전문 요원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격을 주는데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리고 정신건강 작업치료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올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나오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아닙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보수 교육은 연 12시간이죠. 우리 이제 의료법에서 보면 의료인들의 보수 교육 시간은 8시간인데요. 전문 요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이 보수 교육 시간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신건강정진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정진시설에서 종사자 전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의하시는 수의 아저씨부터 청소하시는 미화 여사님, 그리고 어디까지요? 원장님까지 모든 정신건강시설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받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정신건강정진시설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정진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 보호 의무자입니다. 이것도 자주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보호 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그리고요 부양 의무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고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번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또 피한정 후견인이죠. 예전에는 이걸 금치산자 혹은요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는데, 피성년 후견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데, 복권이 되었다면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중이거나 또 소송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그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고요. 미성년자거나 다음에 행방불명자 또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데요.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이 고령자이거나 또는요 감염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고령자나 그리고 감염병 환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또 사회 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또 병호 기간이 퇴원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하는 것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요. 또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요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형태는요 5종류가 있죠. 자의입원, 그리고 동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먼저 입원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면요, 자의입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로 입원하는 거죠.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로 입원하는 게 자의입원이고요. 다음에 동의입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한 명이 동의를 해서 입원한다면 이건 동의입원이 됩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본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입원의 필요성을
보호자 2명이 인식하고 2명이 동의했다면 보호 입원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됩니다. 그런데 단 보호자가 2명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나랑 둘이 살고 있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보호자는 엄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한 게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본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보호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거나 또 보호자가 입원을 동의하지 않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그리고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해서 입원하는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아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누구랬습니까?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자급치료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을 해서 입원하게 되는 거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되고요. 경찰관이 자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원을 했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응급 입원인데요. 응급은 자타해의 위험이 너무 심각할 때 본인 동의 없이 경찰관과 의사가 동의해서 입원하는 게 응급 입원입니다. 응급 입원을 했을 때에는 보호 의무자에게 사유와 기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정신건강정지법에서는요. 환자들이 입원을 할 때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자입원일 때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을 해야 되고 동의입원일 때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을 해야 되고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하여야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일 때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 입원일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하지 않아도 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의사의 동의로도 입원이 가능한 게 응급 입원입니다. 그래서 이 응급 입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3일 정도만 입원이 되는 건데요. 이 3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정도만 입원할 수 있는 건데요. 3일이 지나고 환자가 요청이 있으면 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 요청인데요. 자입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언제든지 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입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퇴원을 요청하게 되면 퇴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원하였으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원이 안 됩니다. 이때는요. 72시간 이내에 의료인과 보호자가 이제 퇴원이 불가할 때는 각각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입원 형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은 동의입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퇴원을 원하였으나 보호자가 퇴원을 원치 않기 때문에 퇴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퇴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퇴원 심사 청구 방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할 때 동의했던 이 보호자는
한 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2명을 만들어서 입원 형태를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요 72시간 이내에 일어나야 됩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인데요. 여기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요청을 하면 퇴원이 되고요. 본인은 원하였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원이 불가합니다. 이럴 때도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의료인은 이 대상자에게 당신의 입원 형태를 설명하고 퇴원심사 청구 방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입원 적합성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특히 자신의 의지로 입원하지 않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일 때만 입원 적합성 심사가 필요한데요. 입원 적합성 심사는 2주 이내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하는 곳은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립정신병원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10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위원 안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는 이렇게 보호 의무자연 입원을 했거나 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했으면 입원하고 난 다음에 3일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환자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립정신병원에서 지역의 어떤 병원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환자가 입원한 지 2주 이내에 심사하러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입원 적합성 심사라고 하는 것은 입원이 적법한 절차로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위법한 소지가 없는지 그죠 환자가 정신건강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잘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은 자입원이나 그다음에 동의 입원은 경우에는 입원 적합성 심사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입원하고 3일 후에 퇴원하는 응급 입원도 입원 적합성 심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원한 경우에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입원은 2개월마다 퇴원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 결과를 진료기록부에다가 작성해야 되고 동의 입원도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되고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최초는 3개월 입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장할 때도 3개월 연장하고 또 그리고는 이제 6개월마다 연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입원을 연장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대면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3개월 또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입원을 연장할 때도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시, 군, 구에 있는데요. 이 각각의 심의위원회에서 뭐를 심사하는지가 중요하죠.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정진시설을 감독합니다. 또 하나는 재심사 청구권을 심의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입원 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와 또 퇴원 등 사실 통보 여부를 심사하는 거, 퇴원 등 처우 개선 심사 청구, 그리고 입원 기간 연장 심사,
외래 치료 명령처럼 5가지 내용을 심사하는데, 이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게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답변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답변을 받은 사람이 불복하고 심사를 청구했다면 그때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단퇴원한 사람에 대한 조치인데요. 무단퇴원을 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해서 일종의 수배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을 하는 거 금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입원 연장 또한 금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신건강정지법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요, 정신건강정지법에서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 기회가 제한되거나 또 박탈과 그리고 불공평한 대우의 금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 또는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화하거나 또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없이 노동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비밀 누설 금지인데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는 게 금지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거나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시설에 수용을 한다거나 또 정신건강정지시설에 입원 또는요,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하는 것 금지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특수치료에도 전기충격요법, 인슐린 혼수요법, 마취와 체면요법, 정신외과요법이 있는데, 이런 특수치료를 할 때 반드시 본인과 그리고요 또는요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이런 특수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거라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상 통신이나 또 면회를 제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처방을 냈다면 통신, 면회 제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없는 면회 제한, 통신 제한은 안 됩니다. 또 하나 격리, 다음에 신체적 제한 금지인데요. 격리는 뭐 우리가 아는 거고요. 신체적 제한 같은 경우에는 강박이죠. 묶는 거. 이것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하지 않은 격리를 했다거나 또 강박을 했다면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큰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 강박을 했을 때는요, 진료 기록부에다가 그 사유와 내용과 병명과 증상 또 시작 시간 또 종료 시간, 지시자, 수행자 사항을 모두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없이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본인의 신청이나 그다음에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을 했다면 자급치료라는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정신건강과 전문의는 작업의 시간이나 유형이나 장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해서 작업치료 처방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벌금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큰 벌입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보호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때이거나 또는요 퇴원 명령이 떨어졌는데 퇴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 의무자 입원이거나 또는요 시장군수구청장에 한 입원일 때 입원 3일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환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환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면 진단 없이 입원을 했다거나 또는요 입원을 연장시켰을 때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시설에 수용을 시켰거나 또는요 환자를 폭행 또 가혹행위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이 없는 노동을 강요했다거나 또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없이 통신과 면회를 제한했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요 2개월마다 우리가 자입원이거나 또는요 동의 입원 환자한테 퇴원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퇴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다음에 정신질환자를 녹음, 녹화, 촬영하려고 그러면 본인이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 녹화, 촬영을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없이 강박을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은 의료기관이 시설 개방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이고요. 100만 원 이하 벌금에서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 입원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 간 입원일 때 2주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하러 왔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또 정신질환자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정지법을 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